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유명 배우와 유튜버 등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의혹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가짜 리플이나 가짜 이더리움 등을 진짜처럼 속여서 투자를 권하는 사기, 혹은 거래소 오픈 이벤트처럼 그 예치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면서 홍보했다가 결국 예치금마저 가로채는 등 정말 기상천외한 코인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9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시행되는데요. 코인 사기에 대한 보호도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 코인 사기의 문제점과 대응책, 그리고 나아가 예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명인까지 연루되는 코인 사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다단계형 가상자산 폰지 사기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가상자산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뭐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코인을 뭐 구매해라, 뭐 안 그러면 뭐 어디 투자하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잘 이제 그 막말해서 먹히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특정 유명인을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행사에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마치 이 코인이 상당히 그 미래가 밝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 현혹시킨 다음에 투자금을 받고 나중에 이제 먹튀를 하는 이런 사기 수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표현이 스캠 코인이라고도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스캠 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사기 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 자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허울만 있고 솔직히 코인을 만드는 데는 30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예,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코인을 만드는 30분도 안 되는데. 만들어 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다 연구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30분도 안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태계에서 유통이 되고 이러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실체도 없고 그리고 코인에서 얘기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예 그냥 깡통 코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울만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깡통 코인을 주로 이제 스캠 코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스캠이라는 게 신종 사기, 사기 범죄, 금융 범죄라는 뜻인가요? 아니 기존에는 뭐 그 신종 범죄라 좀 하긴 그렇고요. 이 앞에 얘기했던 이제 폰지 사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코인을 뭐 그 유통시키는 데는 이 코인은 어디 가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어떤 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어디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어떤 수익을 또 다시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구분하는 코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전산상 디지털 상에서 그 소스 코드만 있고 뭐 코인이 몇 개다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코인이 어디 가서 유통이 되거나 유동성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아까 이제 폰지 사기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유명인을 내세워서 자기네가 마치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어떤 이 헬스장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은 다 이 코인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코인을 또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코인 자체가 건물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통도 아예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허울만 이렇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초기에는 자기네도 투자금을 이제 끌어 모아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이제 내세워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간혹 가다가 뭐 이게 또 실질적으로 뭐 그런 행사가 좀 약간 있는 것처럼 꾸미긴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스캠 코인 말고도 또 그 코인 사기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면서요? 네, 뭐 시간을 갖다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요. 좀 전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짚어주시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죠. 폰지 사기. 그래서 폰지 사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 새로운 그 가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낸 투자금을 가지고 기존 그 투자자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존 투자자들은 계속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든 그 이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을 다 날리는 이런 것이 이제 폰지 사기고요. 그리고 좀 더 약간 유사한 게 다단계 사기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자기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직접. 네.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낸 그 투자금 가지고 자기가 분배를 받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러그풀 사기 그래가지고 뭐요? 러그풀. 러그풀이요? 예, 그건 어떤 러그풀. 거예요? 그건 이제 이런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네. 프로젝트를 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요. 그 대부분 다 이제 그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상에서 그거 다 가지고 그냥 탈취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네. 이게 러그풀 한참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네. 원래 설립했던 그 코인을 갖다 뭐 만들려고 했던 그 투자를 모집한 그런 사장들이나 대표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전산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갖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 네. 근데 이런 거가 좀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해보지 않으신 거고 아주 안전하니까 천만 네. 다행인 건데 네네. 이런 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그 유혹을 합니까? 대부분 다 이제 코인 가격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지금도 비트코인은 뭐 8천 몇백만 원 네.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뭐 1억 원까지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코인 종류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몇백 배 이상이 코인 종류가 많이 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인데 뭐 상장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 같은 네.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그 어떤 투자에 대한 심리 그리고 어떤 고수익을 올릴 것 같은 이런 걸 갖다 역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 접근을 계속하는 거죠. 그 투자만 하면 넌 가만히 있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얼마나 얻을 수 있는데 야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500분이 안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억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렇게 좋은 걸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죠. 네. 자기 혼자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넘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아름아름 또 지인들도 또 옆에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뭐 연예인도 내세운다고 막 그랬지만 네. 그 믿을 수 있는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있고 프로젝트도 네. 잘 돼 있어요. 또 그럴 듯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뭐 자선 사업법처럼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은행 수익은 1년에 가봤자 5%를 넘는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하루에도 5% 심지어는 50% 뭐 100% 이상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투자자들도 그런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심리하고 그런 이제 뭐 또 이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좀 약간 있는 것이죠. 네. 그 무료 코인을 준다는 그런 이벤트가 꽤 많은 네네. 건데 이런 것도 일단 그러면 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제 무료 코인을 준다는 이벤트를 에어드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특정한 이제 거래소라든가 어떤 유명 코인 이런 쪽에서 에어드랍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에어드랍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듣보잡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을 이제 에어드랍 한다든가 다른 사설 업체에서 뭐 이러면 좀 약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어드롭 한다 그러면 우선 이제 전자 지갑이 있어요. 어느 지갑에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전자 지갑에 받으려면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쪽에서 개인 정보를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속 무엇을 까르락 계속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에어드롭을 받기 위한 하나의 유식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자기네 개인 정보를 다 네. 탈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대형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믿을 만한 거래소 이런 네. 쪽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참여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가상자산을 거래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예 네네. 그런 걸 안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아니 그 에어드랍을 한다 그러면 좋은 거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에어드랍이 돼가지고 자기 그 전자지갑에 다른 네. 코인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거래소라든가 네. 그런 알려진 거래소에서 하는 에어드랍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한다. 이러면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래소 주관이 아니라 개인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 코인을 발행하는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겠어요? 상당히 그렇다고 꾸미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가지고 에어드랍을 빌미로 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코인을 매집해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라는 것이지 네. 에어드랍 자체가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인 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수님 어때요 지금? 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인 사기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가상자산 가격이 상당히 이제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게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에만 투자하면 그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남들도 또 주변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잃었다는 쉽게 얘기하면 투자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투자해가지고 얘기를. 예, 네. 성공을 했다는 사람도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어쩌다가 한두 명 네, 들어보면 그렇죠. 야 정말 차 바뀌었다더라 뭐 엄청 네. 좋은 집에 산다더라 알고 보니까 가상자산 했다더라 네, 이러면 네. 이제 마음이 자기도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막상 투자를 하시면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그렇게 얻지 못해요. 네. 예,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걸 계속 권하면 일단 의심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어떤 특정한 코인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 650개 정도 코인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습니까? 네, 거래소가 이제 상당히 있으니까 5개 네. 거래소에서 5대 거래소, 원화를 지원한 5대 거래소에서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코인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자기가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거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건 투자가 되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가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또 리스크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말 황폐해집니다, 진짜. 네. 이거 일을 못해요.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네. 코인 사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돼 있어요, 교수님? 그 정확한 뭐 집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보통 보면 그 경찰청이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네. 2021년도에 한 3조 2천억 원. 아. 그리고 2022년도에는 뭐 1조 한 2천억 전 되고요. 네. 전년도도 한 1조 원이 좀 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년도라면 지난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코인이나 이제 이 가상 자산은 추적이 불가능해서 범죄에 이용된다고들 하는데 많이 실제로 전혀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가상자산은 거의 대부분 다 추적이 됩니다. 네, 대부분 다 추적이 되고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이 이제 처음 이제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2009년도 예, 그때 비트코인 처음 체결되고 2009년도 아마 1월 3일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처음 체결되고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 9월 달에 처음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10년하고 11년. 조금 11년 차 정도 네. 됐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이 현금을 주고 어떤 마약을 거래한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는 현금을 주고 마약을 한다니 네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현금을 주고 마약을 구입한다든가 과거에는 이런 식의 트렌드였어요. 마약 시장에서 네네, 마약을 갖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유사수신을 하더라도 네. 그 현금을 이제 주고 이런 네, 게 네. 대부분 다 법정 화폐로 네. 어떤 범죄에 이용되고 계속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이제 가상자산으로 많이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뭐 매매한다고 그래도 거래한다고 그래도 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유사수신 행위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네.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는 연루되는데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인지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솔루션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그 이 가상자산 추적하는 솔루션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웬만해서 다 추적을 합니다. 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적이 네네. 가능한데 피해자들의 투자 자금을 찾기는 왜 어려운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 써버려서 그런가요? 그건 뭐 아닐 다 거 아니에요. 써버리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얘기를 들면 내가 이제 기망당해서 특정한 계좌 돈을 보냈다, 이체한다, 송금했다 그러면 네. 그 통장에서 어느 통장으로 갔는지 한 3-4단계만 거치면 알아요.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 통장에 들어가 있다. 네, 거기서 네. 현금을 빠졌다. 이런 부분 알 수 있지만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을 본 적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본 적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에다가 담아야 되는 네, 것이에요. 네. 근데 전자지갑에 담으면 이 전자지갑은 개인이 무한대로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지갑, 저 지갑, 적어도 30개 이상 지갑을 다 경유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계속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지갑에 얘가 탈취당했거나 아니면 얘가 이체한 뭐 이런 가상자산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면 네. 근데 이 지갑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상자산 추적의 핵심은 이 지갑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소유주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그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는 그 이 전자 지갑을 동결시킨다든지 묶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네. 공조도 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만든 지갑이라고 그러면 누굴 통해서 그걸 동결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추적은 돼요. 추적은 되는데 발자국은 다 볼 수 있지만 네. 그 물건을 들고 가서 국제 공조가 전혀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동결은 물론 시킬 수 있죠. 네. 일부 동결은 시킬 수 있어도 피해 본 사람들이 충족할 만큼 모든 금액을 다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건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테라 루나 뭐 다들 기억하실 네네. 거예요. 그 사태의 핵심 인물이 이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그 SEC 있잖아요.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무슨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요? 6조 원 규모의 네네. 환수금 그리고 벌금 납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6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피해자가 국내 투자자가 20만 명 정도. 명이 넘는다고 네. 들었던 것 같고 피해 규모가 3천억 대인데 네네. 그러면 전 세계 피해액은 얼마예요? 전 세계 피해액은 뭐 50조 이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근데 이 피해자는 구분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22년도 5월 13일경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테라루나 그때 이제 폭락하면서 폭락하면서 출되는데 폭락하면서 이제 그 어떤 거래 매매를 통해서 그 파신 분도 계시고 또 그걸 사가지고 다시 또 재판매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시점이 이제 피해자다. 근데 이제 보통 기준 삼을 때 이제 5월 그 날짜를 기준해서 소지하고 있었다가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집계는 안 됐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한 28만 명 정도. 그리고 피해 금액도 뭐 3천억대로 나오는데 그 당시엔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이상 가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었어요. 6조 원이면 네네. 그 정도 환수해가지고 SEC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그 권도영 대표가 이제 SEC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 합의한 금액이 그 우리나라 이제 피해자들한테까지 나눠준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합의를 하면 그런 돈은 기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피해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많죠.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까지 그 우리나라 어떤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네가 피해자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권리를 구제받아야 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돈에 대해서 그 자기가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금융 당국이라든가 국제 공조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돈을 갖다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낸다고 해서 권도영이 그 처벌을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권도영은 지금은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이랑 이제 합의를 했고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마 오면 이제 증권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지금 계속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 SEC에서 이건 그 테라 누나 특히 누나 그 프로그램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19% 줘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을 빌리면 이자를 제가 11%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 빌리면 그 이자를 갖다가 11만 원 내고 맡기면 뭐 19만 원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대마지 박응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앵커 프로토콜 자체가 이 증권성이 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조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면 이제 그 부분을 증권성 가지고 계속 따져야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 19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 되나요, 그러면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제 가상자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7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 이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객의 재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보관하는 이 자금도 은행에다 예치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운용을 한 다음에 네. 거기 수익금이 나면 그것도 이제 지급을 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맡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코드 월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콜드 월렛. 예, 콜드 월렛이라고 그래서 그 전자 지갑인데 콜드 월렛에 보관하게끔 이렇게 네. 해놓고,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이상 거래가 탐지될 때는 이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관계간에 신고도 하고 보고하게끔 이렇게 해놔서 아무래도 이용자가 기존에는 이제 근거법이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 체계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7월 19일부터 이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 고객의 자산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설립이 되었다,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국내 법인 명의로 발행한 그 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운영 법인이 존재하지 않은 해외 법인 네네. 그 발행 코인에 대해서 우리 감독 당국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버거코인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해외에서 발행돼서 국내에 이렇게 들어온지 이런 걸 이제 버거코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국내에서 유통이 되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감독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아마 7월 19일 이후로는 상장하고 상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지금 시범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상장이 됐는지, 이게 왜 상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네. 발행인이 뭐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코인이 꼭 뭐 상승하고 되게 뭐 좋은 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다 호불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따져보고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거래소에서 그런 코인이 상폐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는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뭐 아까처럼 어떤 폰지 사기라든가 다단계 사기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기 유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어떤 그 코인을 살 때 원금을 보장하고 실제 장래의 이익을 보장했다 그러면 이건 유사수익 행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쪽 업체에서도 성문화된 글을 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벌받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카톡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수집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거래소에 있으면 거래소에다 신고를 하고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했다. 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경찰 쪽에다 신고를 해서 네. 자기 어떤 피해를 갖다가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시는 게 상당히 365 좋습니다. 센터라고 있다면서요? 네, 365 센터도 있죠. 네. 그래서 그 365 센터도 있고 1332 그래가지고 네. 그 어떤 피해를 갖다가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약간 틀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형사적인 부분하고 민사적인 네. 부분은 이제 달리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부분으로 돌려받는 네, 다른 그건 좀 문제가 약간 되니까. 힘들어요. 네. 결국은 이제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 네네.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사기당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제도적인 측면하고 개인 투자자가 좀 주의하실 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뭐 지금은 이용자 보호법이 생겨서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그 거래소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시장에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치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고전적인 계약 이론이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를 할 때 자기가 얻는 정보 자체가 어떤 그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으로 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금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갖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뭐 황금알을 나눠서 한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정해서 네. 하는 것이 좋지, 영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크고, 솔직히 그렇게 투자하시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고 막 이래야 되고, 네. 일희일비해가지고 상당히 정익적으로 폐해도 발생하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투자금 일정히 정해놓은 게 상당히 좋고,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